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일상. 하지만 그 뒤엔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쏘는 이른바 미니 SLBM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려워서 북한이 개발 중인 핵심 무기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이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나 속도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었는데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됐던 그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적인 그런 대공방어 체계로는 이를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그 포착과 동시에 우리는 이를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킬체인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도발 앞에서 독자 정찰 자산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위성 강국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2022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 발령에 따라서 초단기전으로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벌써 4년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러우 전쟁의 장기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당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이러한 통신시설들을 파괴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군의 그런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하는 민간 위성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파괴된 통신시설 대신 스타링크의 위성 기반 인터넷 시스템과 위성기업이 제공하는 위성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였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이 사망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마스에 대한 정밀한 타격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군 정찰 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정찰 위성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도주하던 하마스 지도자의 은신처를 찾아 정밀 타격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빌딩 사이의 무기 저장소와 로켓 발사대를 식별해 정밀 타격했는데요. 모두가 정찰 위성 덕분이었습니다. 정찰위성은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지상 목표물에 대해서 감시 정찰과 정보획득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정찰 위성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날 제가 해군 호위 함장으로서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군인들도 국가적인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인식하고 급박하게 대응하고 적의 도발 원점에 대한 어떤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북의 도발로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고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십 채의 민가가 파괴되기도 했죠. 우리 군은 즉시 반격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우리 군의 대응 활동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방사포는 은폐가 된 산사면의 후사면에 있었고 그걸 상공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정보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 정찰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방인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있을 때 중요 정보를 우리가 제때에 제공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위성 정보는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우방이라 하더라도 제공받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원하는 만큼 제때 제공받지 못하니 대응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획득 수단, 군사 정찰 위성의 확보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정부는 정찰 위성 확보를 위해 해외 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정찰 위성을 이제 개발하기 이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이 군 정찰 위성 도입 사업을 또 타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군 정찰 위성 도입에 있어서 사실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비용이라면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서 보유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유사시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에서 12년에 소요 제기를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군 정찰 위성을 직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주체는 국방과학연구소. 군의 각종 첨단 무기를 개발해온 곳이죠. 하지만 이번엔 문제가 달랐습니다. 우주는 처음 다뤄보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실은 위성 탑재 쌀을 개발한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주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게 사실이었고, 하지만 이제 국방에서 우주 감시를 하는 레이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소요들이 있었고, 그 소요에 부응해서 국방에서 필요한 레이더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다목적 위성 같은 경우는 하나씩 만들어서 7년, 8년 개발해서 하나 정도 쏘는데 5년 동안 5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위성군을 이렇게 5개 정도를 쏘아 올린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후발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군지 위성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계획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졌죠, 내부에서도. 그 당시에 분위기는 국방에서 우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다른 부처들 또는 다른 기관들에서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과연 그걸 개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현재 4.25, 성공한 이 4.25 방식대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항우연 입장에서는 이미 이 위성 개발하는 시점에서 20년 이상 과학위성, EOIR 위성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성 개발하는 표준 절차, 분야별로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인원들이 이미 있었고 해서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4.25 전까지도 사실은 항우연이랑 국가연이 같이 일한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성체는 항우연이, 그리고 위성체에 탑재되는 임무장비인 사 장비는 국가연이 이렇게 개발했던 경험이 있고요. 항우연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그 방식으로는 군이 요구했던 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게 가장 큰 포인트였죠. 위성 개발의 성공 경험이 풍부한 항공우주연구원과 군무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방과학연구소. 두 기관은 같은 목표의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이제 먼저 우주를 이제 하고 했던 게 이제 정통부하고 이제 항우연이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방 쪽에서 이렇게 우주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원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한계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낫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국방 쪽은 또 국방 쪽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의 조율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가장 컸던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탐지하고 그 밀접한 지역에 있는 표적을 다시 또 탐지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개발하고 경험하고 있던 기술로는 그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반사판 기반의 경량화된 기동성이 좋은 위성을 개발해야지만이 군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 위성체 자체가 기동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하는 나라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집 지역에 있는 표적을 얻어내는 기술을 쓰겠다. 그 굉장히 좀 도전적인 기업. 저희도 사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처음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 위성 그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절차나 설계 수행 이런 것들이 이런 절차에 새로운 군 무기 체계 절차에 어떻게 접합을 시키냐가 상당히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접목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라 그러나 열띤 토론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용이 됐었고, 그러면 EOIR 위성은 항공연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SAR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에서 개발하고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개발을 했고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4.25 사업이 투트랙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SAR 위성의 자체의 플랫폼을 별개의 트랙으로 가져가고 그쪽 트랙을 하나로 했다는 거,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하나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헤리티지 플랫폼이 있고 그 상업 우주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AR 위성입니다. 그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과정은 좀 쉽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쪽에서 그런 선택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 장고 끝에 두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검증된 플랫폼을 개조한 위성과 새로운 플랫폼의 위성 두 종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425. 핵심 부품인 4레이더와 2호 센서를 소리나는 대로 읽고 숫자로 쓴 것입니다. 3, 2, 1, ignition. And go Korea 425, go SpaceX. 2023년 12월 첫 번째 군 정찰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의견대로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7호의 플랫폼에 2호 IR 촬영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이 위성은 하루 2번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데요. 낮에는 2호 카메라로 표적 지역을 촬영하고 밤에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IR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500에서 700km) 높이의 저궤도에서 초속 7km 이상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해상도는 세계적인 수준. 예를 들어 한라산에서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를 찍었는데 사람 몇 명이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든지, 심지어는 그 근처에 있는 자동차도 어느 정도는 구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상 상태가 나쁘면 정확한 관측이 어려운데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든 SAR 위성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SAR 같은 경우는 전자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밤에도 찍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에 전혀 상관없이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군 표적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가려져 있어도 SAR로 찍으면 잠수함이 있는 거, 그래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판별이 될 수 있고요. 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차나 이런 거를 이제 가려놓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SAR 장비를 이용하면 전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Off of Bandwagon 1 and ADD 425. Go Falcon, go SpaceX.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안을 따른 SAR 위성은 2024년 4월 처음 발사됐습니다. I think a top of the class performance satellite. We describe them as dancing satellite. This is a very nice name, highlight the first characteristic, first feature of the satellite, which is the agility.
capability to acquire many scenes. This is a satellite for imaging in the radar field. So the DAG means capability to acquire areas very close together in a very fast sequence. 다목적은 이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위성이고요. 정찰 위성은 정찰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영상을 찍더라도 북한 지역을 가장 많이 찍을 수 있게 최적화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제 영상 장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찍고자 하는 영역을 거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 위성과 EOIR 위성을 모두 갖춤으로써 우리 군은 밤과 낮, 날씨와 상관없이 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위성 5개를 모두 가동하면 특정 표적을 촘촘하게 감시, 정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감시한다고 하면은 적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들킬 수 있고 또 들키면은 상대방이 대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하면은 자기의 어떤 도발 계획이나 의지가 꺾일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해서 징후를 감시하고 어떤 적의 위협에 대응하고 또 무력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억제력을 가진 핵심적인 군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5 사업 진행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그때 당시에 일했던 연구원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 좀 코로나 시기일 것 같아요. 이제 부품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결국 일의 특성상 서로 만나서 좀 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 부품의 수급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평소 6개월 걸릴 운송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정도였죠. 덩달아 연구 개발 속도도 늦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연구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같이 시험하는 것도 힘들었고 같이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들었어요. We worked by video conference. The first time that we worked in so massive way with the video conferences, the key point at that time was the jet lag. 8 hours, so when in Korea was evening, it was early in the morning in Italy, so we, from both parties, we have done a real effort, pushed by our motivation, to work late on the night or very early in the morning in order to have this joint meeting and joint team. 팬데믹에 맞서 누군가는 늦은 밤까지 또 누군가는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하나가 됐습니다. 3일 출장 갔다 오고 한 달 감금돼 있었고 코로나가 걸렸어도 감금된 시설에서 노트북을 펴고서 설계를 수행했고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만 한 시간. 그래도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순 없었습니다. 유성체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정 맞추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평소에도 지금 잔업을 포함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1, 2개월 정도 지금 뒤로 밀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발사 일정에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죠. 이 발사 일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희 발사 일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데드라인에 맞춰야 되는 그런 중요성들은 다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찌됐든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문제 생긴 것을 지금 일단 계획된 일정들을 추진을 하면서 해소를 하는 방법 이렇게 병행하자는 거죠. 국방 사업이란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제까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력화 시기라고 말하는 건데 언제 무조건 발사를 해서 군이 써야 된다. 민간에서는 좀 미뤄져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뭐 과학이라고 한다면 뭐 약간 시의성이 더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국방이라는 것은 사실 뭐 소유군 입장에서는 항상 내일 받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개발 기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해야죠. 사람들을 희생해서 그 스케줄을 맞추는 거죠. 위성 개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다른 프로젝트의 몇 배나 됩니다. 위성 개발과 제작은 통합 과정. 맡은 역할에 따라 각 팀이 약속한 일정대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한 팀, 한 단계라도 차질을 빚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것은 그 정찰 위성이 이제 레이더나 아니면 그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저장된 데이터를 그 위성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서 왔을 때 지상국이 보이면 지상국에다가 무선으로 이제 전송해주는 통신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가 스케줄이 약간 뒤로 밀리는 일이 있었어요. 로켓이 이제 발사를 할 때 강한 그 진동을 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지상에서 장비 레벨로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 검증을 하다가 이제 뭐 부품이 하나 떨어져서 이제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일이 생긴 거죠. 이러면은 사실 스케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각 파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정해진 약속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일정에서 각 파트들이 제대로 나와줘야지 저희들이 그 다음 위성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그 시험을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저희 팀에서 개발한 데이터 링크가 약속된 시간까지 안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다른 파트들은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 통합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맡은 게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부담이 이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힘든 스트레스였고요. 그때 제 기억이 한 1년 정도였는데 그때 저희 팀장님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여기는 4.25 위성 개발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사 연구원들이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현장 중 한 곳입니다. 수많은 밤샘을 해야 했던 작업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5개라는 얘긴데. 저거 5개씩. 조금 더 나오긴 하고요. 네, 볼티지가 여기가. 위성체 기능 점검 시험은 각 구성품마다 저희가 잘 동작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국방력 강화, 첨단 우주기술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프로젝트. 빡빡한 일정도 문제였지만 개발 목표 성능도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에겐 정말 큰 도전이었죠. 아,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도전적인 요구도와 성능을 요구하는 위성이라 굉장히 겁도 많이 났고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려운 사업이라고 인지를 했었습니다. 극상입니다. 최상 난이도였고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극한 갈등을 무릅써야 했고 때로는 격려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 CG업체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규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규격이 좀 과도하게 설정됐다. 그래서 규격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성능이 너무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다 보니 거기에 연동돼 있는 모든 설계의 세세한 분야까지 많은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좀 우스갯소리로 주먹질 직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견을 좁히는데 많은 논쟁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게 자극이 되어서 이제 CG업체에 있는 젊은 연구원이 며칠 뒤에 팀장님, 제가 보니까 팀장님 제안하신 거 말고도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그것도 되네. 이제 어떤 계약적인 부분, 규격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 다 치우고 정말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다 정리를 하고 처음에 과도하게 설정된 규격이라고 했던 규격을 만족하는 설계를 한 거예요. 그 경험이 결국은 카이로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지금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쓰는 거잖아요. 목표 성능에 맞는 설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위성 품질 관리 파트의 차례입니다.
이런 부품을 써도 될지 또는 이런 공정을 써도 될지 이런 것부터 검사 또는 승인 이런 것들 다 하는 뭐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성의 부품은 아주 작은 것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품을 사용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 부품이 이런 시험을 하는지 이제 어떤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규격에 맞는 시험을 하는 건지 저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은 우주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빨간색일수록 방사선에 더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방사선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 위성의 전자부품들이 갑자기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아니면 쇼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령 이런 데이터 코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위성 임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위성들이 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에 강건한 부품이 어떤 건지 어떤 시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급의 부품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승인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 저희가 이런 시험을 추가적으로 해라. 그래서 인증 과정과 뭐 추가 시험을 통해서 그런 거 인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은 이 시험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계속 가져오면서 저희는 이 시험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업체와 이제 비용적인 문제와 일정적인 문제로 계속 싸우게 돼요. 뭐 헤리티지 없는 걸 가지고 와서 그냥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차라리 추가 시험을 해서 이걸 검증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오케이인데 저희도 이제 4.25 사업하면서 우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이니까 얘를 정말 줄여줘도 되는 건가 이런 것도 확신이 없기도 하고 해서 같이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 이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서로 양해를 구하고 특히 이제 열진공 시험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거의 몇 주 동안 밤을 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업체 품질 보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계속 같이 투입이 돼서 뭐 몇 사이클을 계속 같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은 부족했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길과 모험적인 길. 연구진들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수많은 논증과 검증, 그리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검증되었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우주에서는 어떤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수정을 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중요한 구성품들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품을 두어서 만약에 부품이 오류가 있거나 장치가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다른 그 예비품을 동작시켜서 우리 위성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위성을 완성한 뒤에도 연구진은 다양한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성공률 99%를 자랑하는 우주기업. 이틀에 한 번꼴로 위성을 발사하는 자타공인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위성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발사를 하러 가기 전에 기술적으로 이 위성이 이 발사체에 잘 탑재돼서 문제 없이 발사될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과정을 하는 중에 스페이스X가 계산한 거하고 우리가 계산한 게 좀 분석한 게 달랐어요. 스페이스X는 한국이 아무래도 ADD가 또 처음 하니까 ADD 쪽에서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ADD는 그동안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왔는데 스페이스X 계산이 좀 많이 이상하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 운송하는 비행기하고 이런 게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만일 못 가버리면 위약금 물고 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제 스페이스X 쪽하고 우선 위성을 보내는 걸로 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간 거죠. 스페이스X 공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참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약간 계산 실수를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아주 저희하고 이제 좀 막역하게 친해져가지고 한국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정말 진짜 인간적으로도 좋고 기술도 레벨도 높고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X가 다음 일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특별하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위성 발사팀의 애를 태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운송하는 운송기가 또 부족하는 상황이 있었고, 한 가지 이제 고비가 또 관세 문제를 좀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We're not going to make deals with everybody. Some we're just going to send them a letter, say thank you very much. You're going to pay 25, 35, 45%. 관세 현안이 발생한 예전 같으면 FTA였기 때문에 저희가 무관세로 항상 들어가서 문제될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15%, 25%를 갖다 관세를 내라 하니까 예상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제 산업계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관세 정책이 나와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긴장감이 계속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운송 작전은 마치 첩보 작전 같았습니다. 이 물품을 안전하게 충격을 받지 않고 그 압력과 이제 온도를 컨트롤하면서 가는데, 고속도로 육상 운송할 때는 CCTV를 같이 보면서 지켜본다든지, 그리고 항공 운송을 인천에서 떠서 경유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 갈 때까지도 24시간 이제 뜬 눈으로 레이더 시스템을 보면서 항공기의 경로를 보고 이제 중간중간에 즉시 보고를 하는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스캠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레이더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이제 은어를 통해서 조금 공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송이 된 바 있고요. 숨가쁘게 달려온 4.25 위성 발사 프로젝트. 지난 2025년 11월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정찰 위성이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 올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최종 점검을 하는 동안 관계자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So a little bit about the mission. Obviously it's going to be 지난 2년 동안 4기의 위성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긴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통제실에 들어가 있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발사가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항상 발사하기 전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몇 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발사 준비를 하다가도 기상이 안 좋아지면 발사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뭐 지금 못한다고 해서 1시간 뒤에 발사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또 정해진 시각이 있습니다. 위성들과 충돌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해서 고려하게 되죠. 최적의 컨디션에 발사해야만 위성이 궤도에 오르고 정상 작동을 한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발사 연기나 취소는 연구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Three, two, one. Engines full power. And liftoff. Go bandwagon. Go ADD 425. Vehicles pitching downrange. M12 chamber pressure is nominal. 발사 14분 만에 발사체 분리. 위성체는 환호성을 뒤로하고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져갑니다. 불가능에 도전한다고 여겼던 연구진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발사 현장을 가득 채웠던 환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발사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그 불꽃이 나오고 이제 위성체 분리되는 그런 영상들 보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 팀 업무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현지 팀으로부터 위성이 목표 궤도에 올랐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연구원들의 표정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돕니다. 미국에서 쏘아올린 위성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관제센터와 첫 교신을 해야 비로소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만에 위성의 첫 신호를 받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는 사람들. 수많은 연구원들의 노력 덕분에 4.25 위성도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네요.
감독님, 이번 패스에서 영상 5장 찍는 거 맞을까요? 네, 이번 쌍 위성의 표적들은 전체 5장의 영상 촬영이 되겠고요. 위성을 또 우주에 다 올리고 나니까 개발한 위성을 저희가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소여군이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우속 업무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또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이오 위성 5호기 발사에 성공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곳 연구원들의 하루는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사이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군한테 인도를 하려면 이제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 제품을 인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항공기 같은 경우도 지상에서 문제 없다가 이제 이륙해서 비행하다 보면 성능이 막 다 달라지잖아요. 생각했던 것들랑.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군 요구사항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지상에서 또 지상체를 업데이트를 해서 마지막에 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군으로 저희가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팀은 우주에 있는 위성의 성능을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위성을 이제 관제, 그러니까 운용한다고 하는데 그때 위성이 자신의 상태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주는 것도 있고 또 지상에서 만든 어떤 명령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 모든 정보를 보는 화면이 되겠고, 만약에 위성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상 기동을 한다든가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정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임무가 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그게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의 요청을 반영해 설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성능이 잘 발휘되는지 체크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또 목표한 성능, 정확한 영상을 얻으려면 몇 가지 후속 작업도 필요합니다. 위성이 우주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영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건보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건보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 표적을 찍을 때 이때 이 표적을 찍기 위한 위성의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의 관제 운용이 실험실이나 관제실 같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외진 벌판에서 해야 하는 작업도 많습니다. 벌판에 설치된 이 장치의 이름은 코너 리플렉터. 오늘 할 작업은 위성 건보정이라는데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잠급시다. 토크컷 맞추고. 예. 위성 건보정이란 뭘까요? 궤도의 특성 때문에 위성이 평반도 들어오면서 각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 코너 리플렉터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총의 0점 조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을 정밀하게 잘 만들었어도 사격을 통해서 탄착pun이 제대로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위성도 정밀하게 만들고 정렬을 해놨지만은 이 발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위성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그 틀어진 거를 정확한 지상 작격각을 알고 있는 이 코너 리플렉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0점 조정해서 정확한 표적 정보를 얻기 위한 일련의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오 위성은 약 수개월에 걸친 건보정 및 성능 검증을 하고 시험 평가까지 통과해야만 군에 인도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무실 작업은 기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성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전국을 돌며 작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도) 27도 17도 25도 26도 스톱 내려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내려주면 목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어제 이제 11시부터 건보정 업무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지금 2시 반 정도 돼가는데 거의 업무에만 벌써 지금 15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4월에 결혼했는데 좀 신혼 생활을 잘
할 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위성이 중간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제권 내에 들어올 때는 항상 24시간 다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뭐 발사가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이제 일이라는 게 더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실제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출산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은 또 이제 위성 발사 때문에 또 집에 거의 못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팀 역시 425 위성 발사 후에 더 바빠진 팀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MPS 스케줄링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시작하겠습니다. TM 링크 연결 확인하겠습니다. SOS. CDM 확인 결과 충돌 위험성 없기 때문에 궤도기동 후보. 위성이 발사가 되면 그 위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제, 수신, 판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상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관제라 하면 실제 위성의 궤도를 결정하고 위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위성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수신은 이제 말 그대로 위성에서 찍은 영상을 받아서 직저장한 다음에 사진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영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25 위성은 최종적으로 군에서 운용합니다. 다시 한번. 때문에 군의 시스템과 연결할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합니다. 위 화면을 아까 위로 올려주셔야죠. 또 그렇게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영상 판독관들에게는 교육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 팀에서 하는 일이죠. 글씨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표시가 있죠. 주기로 달아서 설명을 포함시키고. 저희가 이제 전파를 쏴서 전파에서 반사된 신호로 수신한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처리하게 하다 보니까 2호 영상하고 틀리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그 부분을 판독관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게 탱크다 아니면 미사일이다 이런 것들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제 개발한 이제 판독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판독관들이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각 기능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정찰 위성은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지상 업무로 완성이 됩니다. 425 정찰 위성 사업의 성공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부산. 한국국방우주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학회는 우주를 새로운 군사작전 영역으로 보고 관과 산업계, 학계, 민간이 교류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번 주관에서 수행한 425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된 기술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방우주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국방우주력이 중요하고 국방우주력이 대부분의 국가의 국가우주력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민간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은 어떤 우주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주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심이 많이 증폭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회에선 각국의 우주 전략 동향과 국방 우주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우주 기업의 첨단 기술력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방 우주학회 그리고 각종 우주학회들을 되게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이 우주에 대한 관심과 지금에 들어서 2025년도에 대한 우주의 관심은 정말 비교도 불가능하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성체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점점 나오고 있고 부품, 광학이라던가 이런 탑재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점점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425 사업은
국내 우주 기업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지난 2025년에 열린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K방산의 기술력과 위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사이오 사업 참여 기업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것들은 진짜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닛 장치 개발뿐만 아니라 탑재체 전반적인 조립, 통합, 시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참여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다 확보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현재는 초소형 군지 위성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사업을 통해서 뉴스페이스의 기술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 올드스페이스의 기술로 안정적인 군 전략 자산이나 정찰 자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군 정찰위성 425 사업은 국방과 우주산업에 분명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더 긴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굉장히 치열한 시작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주를 하는 나라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미 굉장히 아주 심한 그 경쟁의 각축장이 바로 우주인데요. 그런 그 각축장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고 우리 산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기술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이게 비단 이거는 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또는 연구계, 학계가 모두 힘을 합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방산에서 K우주방산으로 진화를 해야 되고 지금 사이오 사업 자체가 그 진화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였고 이게 이제 잘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일로 가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열어야 되겠다. 기록되지 않는 시간,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수많은 연구원들. 그들이 수많은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이오 프로젝트는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름을 남기기보단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다시 바다 너머로 향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개발한 이 센서가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되게 행복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개인적으로 갖는 의미는 젊음을 바쳤다. 거봐라 프로젝트다. 이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더 봐라. 내가 안 된다 했지.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더 봐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남는 게 없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성장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하는데 만족해야지 주변으로부터 뭔가 응원을 받거나 주변에 찬사를 받거나 이런 거를 바라면 안 된다.